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해 크립토 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5를 꼽아볼 생각인데요. 김외현 비인 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먼저 저희에게 미리 올해 크립토 시장에서의 우리가 한 베스트 5 이 5가지를 쭉 뽑아주셨는데요. 먼저 5위부터 짚어보면은 예측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폴리마켓에서는 미국 대선 예측 이것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맞췄죠, 그리고. 이게 과연 도박 시장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정보 시장인가? 이 예측 시장에서의 올해 코인 업계에는 큰 화두가 됐는데 이건 뭔가요? 예. 보통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 실물, 실체가 있는 뭐 이런 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자산을 거래할 때 가격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격 변화를 전망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예측 시장에서는 그 대상이 사건입니다. 사건. 네. 사건의 전망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대상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치 이벤트, 선거가 대표적이겠죠.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전쟁이 나오고 언제 끝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금리가 언제 오를 것 같느냐, 금리가 얼마나 오를 것 같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 스포츠 승부 같은 뭐 그런 어떤 어쨌든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이벤트라고 하죠. 이제 폴리마켓 말씀하셨던 폴리마켓이 대표적인 곳이고 칼시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들이 대표적인 서비스들인데 작년 대선 때 이 예측 시장이 피크가 됐다, 피크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게 막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미국 대선을 능가하는 어떤 거래량 뭐 이런 규모를 자랑하게 됐습니다. 작년 이후에 등장했던 주제들을 보면 금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같은 경제 지표들도 있지만은 기술 과학 분야, 과학기술 분야의 신기술의 성공, 뭐 AI 엔진 어떤 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스포츠 같은 이제 비정치 섹터 거래가 굉장히 등장을 하면서 정치 영역의 한 6배, 크게는 9배까지 거래량이 많아지는 그런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홀짝 같은 이렇게 확률이 비슷한 사건을 나열해 놓고 그 중에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하나 고른다. 이런 거는 진짜 복걸복이냐? 그게 도박이죠, 아니라는 그거는 거지. 도박이죠.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의 지식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여기에 진짜 돈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 이번에 뭐가 됐는데 얼마 걸어 하는 뭐 그런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대화들이 실제로 이런 플랫폼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단순한 도박판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좋은 말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하는 설명이기도 하고 이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만드는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나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여론조사, 컨설팅 이런 거를 능가하는 어떤 정확도 있는 전망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이제 언론사들도 제휴를 많이 했어요. CNN도 칼시, 아까 말씀드렸던 칼시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 타임, 야후 파이낸스 이런 곳들에서 예측 시장과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폴리마켓 칼시 같은 곳 말고도 그 크립토닷컴이나 로빈훗 같은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 플랫폼에서 이 예측 상품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바이낸스 창업자인 짜오창펑이라는 CZ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인물이 자기네 그 블록체인에 출시한 예측 시장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 예측 시장 관련된 뉴스는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불확실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빅데이터가 생기면 점점 더 예측하는 건 늘어날 텐데. 세상은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너무나 명료한 답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들 당황하고 있는. 4위가 이거네요. 로빈후드의 주식 토큰화 이거 네. 맞습니까? 네. 올해 뭐 일부 비상장 기업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 팔았다고 하는데
요즘 이런 분야를 다루고 혹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은는이가 조사랑 서술어 빼곤 다 영어인 경우, 다 뭐 생소한 용어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토큰의 개념을 잠깐 또 혹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토큰의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떤 의미여서 4위에 꼽혔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토큰은 우리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너무 바로 익숙하죠. 생각나는 버스 토큰하고 같은 개념이죠, 사실. 같은 버스 개념. 토큰은 어떤 현금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는 표를 산 거지 않습니까? 그 표를 토큰이라고 했던 건데 사실 그런 표를 모두 토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의 징표, 유가증권 같은 거요. 유가증권 같은 거죠. 그런 거를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자화된 거를 최근 들어서는 네. 이거를 특히나 토큰이라는 말을 더 많이 붙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토큰화한다고 하면은 전자적인 어떤 그 유가증권으로 만든다. 좀 전자적인 이 거래 단위로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원래는 이게 1달러 단위로 거래되는 건데 한 100분의 1달러까지 쪼개서 1센트 단위까지 쪼개서 하나의 토큰이 굉장히 작은 단위를 갖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로빈후드가 했던 거는 6월 말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오픈 AI와 스페이스X를 말하는 네.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뭐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비상장 주식은 미국에서는 아무나 투자를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나 투자를 못하는 거고 자산의 그 기준이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 사람만,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만 사모 투자에 참여를 해서 이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로빈후드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불편하다. 그거는 그렇게 가난한 하면 사람도 살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이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는 접근을 못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상장을 할 때가 돼서야 이미 네네. 이만큼 올라버린 기업의 주식을 조금 사는 그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 아주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비상장 투자를 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처럼 로빈훗이 나서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그래서 로빈 빈자들에게 네, 나누어 주었던 로빈훗처럼 하겠다라고 이제 로빈훗이 원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엔 대상이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의 토큰화였던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규제가 좀 불확실해서 못하고 유럽에서 이거를 못했어요. 네, 그래요? 유럽에서는 이 토큰화에 대한 규제가 좀 정립이 돼 있는 상태여서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픈 AI하고 스페이스X를 하고 나중에 뭐 한 4, 50개를 더 했는데 정작 오픈 AI에서는 우리 회사 주식을 그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뭐 뭘 하든 이거를 우리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하고 할 수 우리는 있나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게 로빈훗이 한 거는 회사를 하나 세워서 이 회사가 로빈훗 주식을 갖게 하고 이 회사를 토큰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네, 간접 투자 형식이었죠. 간접 투자. 어쨌거나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로빈후드는 이제 그 투자를 뭐 로빈훗식으로 말하면 민주화를 했던 겁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원이 지금 액면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이게 5,000원짜리면은 막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뭐 몇백만 원 되면 보통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미국처럼 소수점 거래를 하게 해야 된다. 소수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1달러, 2달러로 할 수 없는 화폐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뭔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이제 저기 오픈 AI가 저기에 상장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건 틀림없는데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해보면 제가 제 자산이 전부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근데 부동산. 이제 네.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이 집을 팔아서 생기는 돈, 그 큰 돈만큼의 돈은 아니고 한 우리 집에 한 10분의 3 정도, 30%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집 담보로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토큰화 논리로 가보면 우리 집에 방 하나를 토큰화한다. 그 해서 정도를. 사서 이제 시장에 분할하는 올리는 거죠. 거죠. 분할. 분할해서 일부를, 시장에 네.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나머지는 다 내 소유지만 요 방은 토큰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 돈을 이제 집을 유동화한다고 그걸 표현을 네네네. 하는데 지분주택이다. 네, 지분주택 형태로 가는 거죠. 근데 토큰화라는 게 사실 이런 거다 보니까 개념상. 자산 토큰화가 사실 그 로빈후드가 이걸 해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올해 사실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올해 내내. 이걸 시작한 거는 작년에 이 미국 국채 펀드를 토큰화해서 만든 비들이라는 상품을 내놓은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었는데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올 초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산, 모든 주식, 모든 채권 전부 다 유동화될 것이다. 토큰화될 것이다. 너무 그렇게 무서운데요? 토큰화되면 뭐가 좋아지냐면은 네. 거래 시간에 이 구애를 안 받는 거, 24시간? 규모, 거래 규모도 구애를 안 받는 거 좀 전에 이제 그 앵커께서 네네. 말씀을 해주신 그런 개념인 거고 시간에도 구애를 안 받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뭐 전 세계에서 아무나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는 좀 더 활기가 돌지 않겠느냐라는 게 레리 핑크 회장의 의미였던 겁니다. 이 빌딩도 이거 100억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유동화하는 거고 우리가 그 가이샤의 추억이라는 그림이 500억인데 이걸 유동화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맞습니다. 바뀔 거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자본시장이 잠들지 않는 시대가 이 토큰화하는 흐름에 담겨 있는 어떤 이 자산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열망 이런 건데 그 로빈후드가 그 단면을 하나 보여준 그런 제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에게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유하는. 집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자, 다음 세 번째로는 그 DAT 다트 기업의 흥망성쇠인데요. 이 스트레티지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100조 원어치를 사모았어요. 네. 이런 기업들을 다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올해가 흥망성쇠의 어떤 축약판이었습니다. 어. 올해가 그 DAT는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의 축적을 하는 그런 뭐 전략을 말하기도 하고 기업을 네. 말하는 것도 하기도 하는데 상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장한 기업이 사내 유보금 같은 그 돈으로 코인을 막 사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주식이나 채권을 또 발행을 해가지고 네. 그 돈으로 또 코인을 사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코인이 가격이 오를 때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코인 가격이 오를 거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거야. 이 회사는 계속 코인을 사모으고 있으니까요.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 가격도 올라가겠지라면서 주식을 막 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DAT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인 폭락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MNAV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순자산 대비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건데 순자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코인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인 거죠. 시장 가치는 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코인에 비해서 보통은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 줘서 이 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가를 훨씬 더 비싸게 사주겠어 하면서 올해 한 3분기까지는 2, 3 이렇게 올라갔어요. 2배, 3배 가격, 그러니까 갖고 있는 코인 가격에 비해서 네. 시가총액이 2, 3배가 되는 거예요. 어. 미래의 코인 가격에까지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 스트래티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DAT 기업 스트래티지의 MNAV가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1.1이요? 1.1. 1.1. 그러면은
10%의 프리미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한 10% 오르거나 말거나 투자자들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기업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 가격 더 떨어지면 이제 뭐 심지어 1 밑으로 내려간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코인을 팔아서 자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뭐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울며겨자먹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있을 만큼 흥망성쇠를 보여준 한 해였고 결국은 이 DAT 기업이 앞으로 코인 가격이 뭐 올라서 다시 또 이렇게 푹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도 자기의 어떤 수익 모델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 뭘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을 해서 뭐 다른 저 코인에서 나오는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금융 시스템을 운영해서 파생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코인 사업 채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그 DAT 기업 스트래티지의 주주에는 우리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굉장히 뭐 투자를 했었고 막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법인의 이 코인 투자를 가상자산 투자를 올해부터 허용을 하면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DAT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금융적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크립토 핫토픽 베스트 5 얘기하고 있는데요. 2위는 트럼프 정권의 친크립토 정책. 어쨌든 지난 1기 때 트럼프는 뭐 가상화폐나 뭐 이런 쪽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네, 오히려. 갑자기 2기 들어서더니 너무 친해지더니 가족들이 부자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2위에 꼽혔습니다. 예, 2위로 제가 꼽았습니다. 네. 그게 이승-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네, 네, 김혜연 이승환- 편집장님의 기준이. 네, 이승환 진행자와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부패에 관심이 많으신 부패. 편이고요. 네. 정의의 사자. 아니요. 트럼프 제 스토커여가지고, 네, 어쨌든, 네. 트럼프 일가가 하고 있는 크립토 코인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이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코인을 찍어냅니다. 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코인과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뭐 회사 있죠. 거기 그 트루스 네. 소셜 SNS 운영하는 회사. 거기에서 트레저리 사업을 합니다. 비축 사업을 합니다. 코인 비축하는 사업. 그리고 이거는 이제 취임 직전부터 시작한 건데 밈코인을 네. 그렇죠. 하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세 축으로 돼 있는데 전부 합치면은 수십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이렇게 수십억 달러 하니까 뭐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때 이제 밈코인만 놓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트럼프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 전체의 한 70%가 코인이더라고요. 부동산 그렇습니까? 부자가 아니고 코인 부자가 됐어요. 밈코인이 한창 잘 되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대폭락을 했잖아. 많이 떨어졌죠. 네. 지난 4월인가 왜 그 해방의 날을 해서 이제 관세 처음에 질렀다가 한 발 뺀 그 타코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 왜 이렇게 이제 채권 시장 발작하니까 트럼프가 한 발 뺐나 봤더니 그때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트럼프 자산의 한 60%가 채권에 몰려 있었다더라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그 이후에 코인이 더 올라가가지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거는 가족 그 전체라서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전이었나요? 예, 코인이 떨어져서 아마 그 비율이 다시 또 좀 바뀌거나 조정이 된 아니면은 신고한 음. 자산 기준이었거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추정치였으니까.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추정치일 네네. 거기 때문에 코인은 특히나 이게 지금 뭐 본인 소유로 볼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되는지가 분명치 않은 그러네요. 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게 하는 것도 본인 다르고. 이름으로 돼 있는 기업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뭐 하나씩 한번 보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죠. 디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회사들이 홀딩사의 지분 한 60%를 갖고 있어요. 사실상 트럼프 또는 트럼프 일가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재미있는 거는 이 토큰,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토큰을 판매한 수익의 75%는 수수료 같은 수익. 그 수수료 같은 수익은 수익이요? 75%가 트럼프 가족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함께 창업한 인물이 트럼프 아들들 셋 다 여기 들어가 있고, 잭 위트코프라는 인물이 네, 있는데요. 잭 위트코프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위트코프 지금 대사로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잭 위트코프는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인데, 네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친구죠. 그리고 그렇죠, 그 절친. 부동산 같이 했던 사람이고 옛날부터 사업 친구고, 마라라고 옆에 자기도 리조트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그 리조트에서 지금 세계사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스티브 위트코프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중동 특사이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네네.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협상 관련된 미팅들이 위트코프의 리조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관계된 인물들은 트럼프 아들들과 잭 위트코프, 그 스티브 위트코프의 아들입니다. 관련 상품 중에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2기 정부 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네. 가능하게 된 거였고, USD1은 그러면서 이 론칭을 했던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됐습니다. 2025년 12월인 이달인데, 이달까지 이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해서 트럼프 일가가 본 현금 이익만 한 10억 달러, 그리고 미실현 토큰 평가액만 한 30억 달러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요. 토큰 가격이 출시 시점 대비 한 4-50% 떨어진 것 때문에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일가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코인을 사면은 주로 기관이 산 건가요? 개인이 산 건가요? 개인이 많았죠, 처음. 개인이 많았어요. 네. 그 엄청난 피해를 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론칭을 하자마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추산을 해보면 한 25%가 시장에 풀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토큰을 1억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25몇 퍼센트만 처음에 풀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풀어서 간다, 아니면 차차차차 줄인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적게는 5%, 많아야 한 10에서 15% 정도를 풀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25%가 나온 데다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5%만 푼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불투명성 논란도 벌어지고 너무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오고 이러니까는 초기부터 가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고요.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또 한 마지막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대망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에는 이 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는데, 당선 이후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업계를 가장 들썩였던 것이 이제 지니어스법 통과인데요. 네. 이게 단순한 친코인 정책일까요? 아니면은 미국의 패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두 개가 섞여 있는 걸까요? 의도와 결과를 섞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들만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을 발행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기업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일반 기업들에도 어떤 정도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이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결제를 진행을 한다든지 송금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통화 질서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흔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의 근거를 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글로벌 경제 패권은 미국의 손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국 달러 패권을 노리고 또는 달러 패권의 유지를 노리고 한 거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행의 문제일 텐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중간 선거 전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쪽도 있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거든? 일단은 법안은 지금 통과가 됐죠. 된 상태고요. 그래서 7월 달에 통과가 됐고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들이 그 법안의 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금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들부터 좀 봐야겠죠. 테더 같은 경우에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는 최대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발행량도 가장 많고 유통량도 가장 많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2위인 기업이 서클이라는 기업입니다. 서클은 미국에 기반을 하고 있고 본사도 미국에 있습니다. 테더는 그렇지 않아요. 테더의 본사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근데 있습니다. 중국 얘기가 있죠. 중국과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테더가 사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입니다. 테더의 역사는. 그렇죠. 테더가 왔던 길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 지금까지의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테더도 미국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법인도 만들고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에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실무를 백악관에서 총괄했던 사람을 자기네 회사로 그 미국 법인장으로 영입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중국도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테더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서클이 미국과 친하고 미국이 인정해주고 미국이 보호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돼가고 있거든요, 점점. 그렇죠. 그럼 그거는 동시에 미국이 들여다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돼가는 그렇죠. 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어떤 이면에 테더가 또 다른 진지를 구축하고 영역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쓰임새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구조는 사실 낯선 건 아닙니다. 일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통화의 세상에서도 스위프트가 있고 지하 금융 세계가 있는 것처럼 어떤 화이트 스테이블 코인과 그레이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는 그렇죠. 정립하고 병존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 패권 전쟁이 가속화됐을 때 과연 이 서클하고 테더의 향방은 어떻게 서클이 어떻게 될 거는 명확히 이해가 되는데 테더가 어떻게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제도 잠시 저희 이제 다른 코너에서 얘기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또 뭐 한국은행과 우리 뭐 당정이 뭐 이견이 있다 등등 얘기를 좀 했습니다. 국내 이 스테이블 코인 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로 이제 네. 그러니까 당위부터 먼저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일반적인 기업들 중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 예를 들어서 월마트, 네, 네. 아마존, 나이키, 맥도날드 이런 기업들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자기네 공급망에 있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있는 벤더들과의 거래에서 결제를
나이키 달러로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하면은 나이키 달러가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어디선가 갔다가 처음에는 그냥 환전을 해버리겠죠. 네네. 현금으로. 그럴 텐데 그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미국의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 글로벌에 퍼지고 이러다 보면은 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 관리 차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를 계속 우리가 챙긴다. 저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우리도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이 있으니 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는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당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일반 기업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전방면으로 타진하는 그런 좀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과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어려운 게 많겠죠. 힘든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을 거고요. 궁금한 거는 이창용 총재가 무슨 의견을 갖고 있던 일단 그거는 두 번째 문제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제가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뭐 그 민주당 의원과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도 있고 뭐 아마존 거기까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원화도 있어. 그럼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찾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찾지?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수요가 없다. 네, 수요가 많이 이런- 있을까? 약간 경쟁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수요는 보세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만들어야 대로 우리 공급망, 우리 기업이 가진 공급망에서 예를 들어서 달러로 받으면은 얼마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은 어느 정도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수요를 거죠. 창출한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쓰임새를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기회는 완전히 없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는 건 대충 컨센서스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보고 민주당 의원도 보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보니까 쟁점이 그 은행이 해야 된다. 아니다 핀테크가 해야 된다. 아니다 핀테크 자체는 조금 위험하니까 은행하고 핀테크가 컨소시엄이 되는 데서 하는 게 맞겠다. 아니다. 그거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쟁 지점이 있던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제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참 의견을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핵심은 누가 이 화폐 통화의 인프라, 원화 기반 통화 질서의 주인공이 되느냐 뭐 이런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이제 우리가 해왔으니 우리가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 하느니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가 해야 글로벌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고 저처럼 일반 기업까지 다 풀어줘야 된다는 사람들은 좀 뜬금없어 보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쟁점은 좀 다른 점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질적인 쟁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면은 여러 그 송금 수수료와 그렇죠. 결제 수수료 이런 환전 수수료 이런 게 다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기존 금융이 기대고 있던 그 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좀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좀 과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 주목받았던 것도 이쪽 업계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거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명시가 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25년 크립토 핫 이슈에 대해서 김회연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결정은 정말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특히나 그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3실장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 있었는데 제가 국정상황실장이었는데 보니까 그 임명장을 받는 분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니까 고개를 기본적으로 권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권위적인, 그래서 이걸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경호실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유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니 여기 나 경호실 들어오기 전에 다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결국은 권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죠. 대통령의 경호실. 여태까지는 지난번까지는 비서들이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비서동에서 차를 타고 가가지고 본관에 가면 경호실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3실장이 항상 만날 수 있고 백악관에 가면은 대통령이 지나갈 때 부통령이 지나갈 때 문 연대서 의자에 앉아 대통령한테 손 흔드는 그런 모습이 저는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3실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 이제 대통령실이 권부가 아니고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비서들과 함께 논의하는 좀 열린 책임지는 그런 정치의 공간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에서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결국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앉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말을 얼마나 가까이서 잘 듣고 실천하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끝내주는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